도성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으로 이름난 심대감 댁이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처의 딸 수기는 계모 류씨에게 붙잡혀 독이 든 탕약을 억지로 삼켜야 했지요. 계모는 친딸 옥분을 대신 시집 보내기 위해 수기를 헛간에 버렸고 화려한 꽃다마는 빗속을 가르며 심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류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마가 향하는 곳이 부귀영화의 집이 아니라 신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기묘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성 안에서도 이름난 만석군 심대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문이 시장통을 달군 것은 국화가 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집이 신부땡의 가문이나 학식은 눈콧만큼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주팔자와 생년월시만을 귀신같이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심대감의 아들은 병약하여 대문 밖 출입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흉흉한 말도 떠돌았으나 유씨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맴돌았다. 며느리 자리에 앉으면 받게 될 논마직이며 기와집이며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재물 이야기뿐이었다. 중매쟁이가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 류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심대감 댁에서 지목한 처자가 바로 죽은 전처의 딸 수기였기 때문이다. 중매쟁이가 두고 간 예물 목록을 들여다보며 류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수기가 그 집 안방마님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참에 류씨의 머릿속에 악마의 귀염말 같은 꾀가 떠올랐다. 수기와 자신의 친딸 옥부는 나이도 같고 체격도 엇비슷했다. 올레 날 밤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족두리와 거치마를 두르고 있다면 그 누가 감히 대감 집며느리의 낯을 자세히 살펴보겠는가. 더구나 혼례를 신부 집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마에 태워 바로 심대감 댁으로 데려가는 형식이었다. 류씨는 무릎을 쳤다.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수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옥분을 앉힌다면 그 막대한 재물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고 옥분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들통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옥분이 들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길은 쓰러진 수기가 아니라 벽에 걸린 붉은 혼례복에 고정돼 있었다. 류씨는 혀를 차며 옥분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다. 이년아, 정신 차려라. 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는데 발로 걷어찰 셈이냐. 저 애는 이미 깊은 잠에 떨어졌다. 며칠은 깨어나지 못할 게야. 그 사이에 너는 심대감 안방마님이 되어 있을 것이고 혼례가 끝난 뒤에야 얼굴이 좀 다르다는 걸 안들 누가 감히 이미 치른 혼사를 들쑤시겠느냐. 류씨의 눈빛은 확신으로 번뜩였고 옥부는 어머니의 기세와 눈앞의 비단에 홀려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다. 류씨는 서둘러 수기의 낡은 저고리를 벗겨내고 옥분에게 화려한 속치마와 비단 저고리를 입혔다. 옥분의 피부에 닿는 비단 감촉은 매끄럽고 서늘했다. 그것은 가난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류씨는 옥분의 얼굴에 겹겹이 분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으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보아라, 너야말로 진정한 귀부인의 상이다. 저 천한 것과는 근본부터가 다르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마저 짙은 화장에 가려진 채 거울 속의 옥부는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반면 의식을 잃고
속옷 차림으로 쓰러진 수기는 버려진 인형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윽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된 시각이었다. 류씨는 화들짝 놀라며 옥분의 멀리에 무거운 족두리를 씌우고 얼굴을 가릴 붉은 천을 드리웠다. 자, 이제 나가자. 너는 말 한마디 할 필요 없다. 고개만 푹 숙이고 가마에 오르면 그만이야. 알겠느냐? 옥부는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류씨는 쓰러진 수기를 짐짝처럼 둘러매고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다. 빗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수기의 발이 젖은 흙바닥에 질질 끌렸으나 류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집더미 위에 수기를 내던지고 빗잔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거기서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거라. 류씨가 뱉은 말은 저주에 가까웠다. 대문을 열자 심대감 댁에서 보낸 가마꾼들과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든 청사초록만이 붉게 타오르며 빗줄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혼례날의 흥겨움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밀랍인형처럼 굳어 있었고 가마꾼들은 마치 상여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침통한 기색이 역력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옷자락에서는 왠지 모를 습하고 음산한 기운이 풍겼다. 하지만 황금빛 미래에 눈이 먼 류씨와 옥분에게 그런 불길한 징조가 보일 리 만무했다. 신부 나오십니다. 류씨가 목청을 높여 외치자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눈빛은 족두리를 쓴 옥분을 훑어보았으나 감정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에 옥분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부잣집 하인들이라 법도가 다른 게야. 옥분은 애써 그렇게 자위하며 류씨의 부축을 받아 가마에 올랐다. 가마는 생각보다 좁고 어두웠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여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옥분이 자리를 잡자마자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다. 출발하시오. 우두머리의 낮은 호령과 함께 가마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빗길이라 미끄러울 법도 하건만 가마꾼들의 발놀림은 기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류씨는 멀어지는 가마를 바라보며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자신의 딸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 것이며 자신은 그 덕을 보며 떵떵거리고 살 일만 남은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한 예물 목록을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다. 빗물에 젖어 종이가 눅눅해졌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그녀의 심장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류씨는 알지 못했다. 심대감 댁에서 그토록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까지 급히 며느리를 구하려 했던 진짜 이유를. 도성 안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심대감에 병이 있었다. 살과 피가 썩어 들어가는 괴질이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늙은 무단이 내린 처방은 오직 하나, 음기가 강하고 사주의 물기운이 넘치는 처녀의 피를 써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류씨가 탐욕에 눈이 멀어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수기의 사주 단자에는 바로 그 조건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류씨의 친딸 옥분 역시 수기와 생년월시가 비슷하여 그 끔찍한 조건에 딱 들어맞는 재물이었다. 가마는 점점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 장대비로 변했고 천둥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들려왔다. 가마 안에 갇힌 옥부는 덜컥거리는 진동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지? 심대감 댁이 이렇게 외진 곳에 있었던가? 그녀가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앞서가는 하인의 청사초롱 불빛만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그녀를 미지의 공포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편 헛간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약기운이 온몸을 마비시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빗물 섞인 바람이 헛간 틈새로 들어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적셨다. 멀어지는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훔쳐간 자들의 발소리이자 죽음의 구렁텅이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장송곡이었다. 수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쥐어짠 목소리는 비명조차 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류씨는 텅 빈 마루에 앉아 두 손 가득 금부치를 끌어안고 킬킬거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녀는 딸이 지금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냄새 진동하는 생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덩이의 감촉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퍼부었다. 탐욕이 낳은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끔찍한 싹은 빗물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가마가 멈춰 선 곳은 도성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자락의 깊은 골짜기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가늘어졌으나 산기가 자욱하게 깔려 앉히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가마꾼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마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에 옥부는 깜짝 놀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꿈에 그리던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대궐 같은 집. 심대감 댁에 당도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벅찬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혼례날이면 들려야 할 왁자지껄한 하객들의 웃음소리나 풍악소리는 고사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없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신부님 내리시지요. 가마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디딘다. 차가운 밤 기운이 훅 쳐오는 동시에 코끝을 찌르는 묘한 냄새가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젖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 묵은 약초를 다리는 냄새,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비릿하고 역한 쇠 냄새였다. 옥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웅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소순소슬 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담장은 심대감의 위세를 짐작해 했으나 집 전체가 뿜어내는 기운은 마치 무덤처럼 음산하고 차가웠다. 꽃에 걸린 청사초록만이 붉은 눈을 불태우듯 어둠을 밝히고 있을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옥분을 안내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옥부는 족두리가 비뚤어질까 조심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지나 중문으로 들어서는 동안 마주친 점원수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바닥에 깔린 박석들은 빗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렸다. 이상하다. 왜 신랑이 마중을 나오지 않는 것이지?
아무리 몸이 약하다 해도 첫날 밤을 맞이할 신부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다. 아니야, 대감 법도가 엄해 그럴 게야. 이 을리을리한 집을 봐. 이제 다 내 것이야.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안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당이었다. 방문이 열리자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금침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향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옥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녀들이 따라 들어와 젖은 겉옷을 받아 들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죄인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경직됨이 묻어났다. 서방님은 언제 오시는가? 옥분이 용기를 내어 묻자 나이든 하녀가 고개를 조아리며 짧게 대답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먼저 몸을 녹이고 계십시오. 그리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 너머로 빗장을 거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옥부는 바깥 바람 소리 탓이라 여기며 차잔을 들어 올렸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풀리며 허기가 몰려왔다. 방 안을 둘러보던 옥분의 시선이 한쪽 벽면에 놓인 병풍에 머물렀다. 십장생도가 그려진 병풍이었는데 기이하게도 그림 속 학과 사슴들은 어딘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듯했다. 붉은색 안료가 유독 많이 쓰인 탓인지 그림 전체가 피를 머금은 듯 불길해 보였다. 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옥부는 신랑이 온 줄 알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들어온 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서리발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을 꽂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심대감의 부인, 즉 옥분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왔으나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매는 뱀처럼 서늘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옥분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덕담을 하는 대신 말없이 다가와 옥분의 턱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손가락이 옥분의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곱구나. 아주 고와 생기가 넘쳐 흘러 그 칭찬은 며느리의 미색을 칭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장터에서 질 좋은 고기를 발견한 상인의 감탄사처럼 들렸다. 옥부는 당황하여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시어머니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옥분의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옥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의외로 강했다. 한참 동안 맥박을 느끼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맥이 아주 힘차구나. 피가 아주 맑고 뜨거워. 이 정도면 충분해. 아주 훌륭한 약, 아니 며느리야.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약이라는 단어를 옥부는 놓치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흘렀다. 약이라니요. 그게 무슨. 옥분이 되물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손을 놓고 일어선 비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철컥. 그것은 단순한 빗장 소리가 아닌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옥부는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흔들었다. 저기요, 문이 안 열려요. 밖엔 누구 없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 역시 밖에서 단단히 못질이 되어 있었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화려한 비단 금침과 자개장이 순식간에 그녀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이곳은 신혼방이 아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감옥이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향냄새 사이로 아까 맡았던 비릿한 피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옥부는 주저앉아 덜덜 떨며 자신의 화려한 치마폭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류씨가 말했던 후기 영화가 이런 것이었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멈춘 뒤 낡은 초가지 퍽간에서는 또 다른 생존의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수기는 지독한 복통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흐릿한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입안에는 쓰고 역한 양맛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 갈라진 목소리로 어미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쥐들이 집단을 가웃아먹는 소리뿐이었다.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다. 억지로 약을 먹이던 계모의 관기 어린 눈빛, 자신의 옷을 벗기고 옥분에게 입히던 그 탐욕스러운 손길. 수기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몸 안에 퍼진 독이 그녀의 생명을 걷다먹고 있었다. 살아야 했다. 수기는 이를 악물고 몸을 뒤집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잠자던 힘까지 짜내어 헛간문 쪽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간문은 밖에서 걸어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낡고 허술한 문짝 아래로 개구멍만 한 틈이 보였다. 수기는 지는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거친 나무 가시에 피부가 긁히고 옷이 찢어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헛간 밖으로 빠져나온 수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침을 토해냈다. 비에 젖은 마당은 진흙탕이었다. 집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계모와 옥분이 떠난 자리는 폐허처럼 고요했다. 수기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대문을 향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집, 자신을 죽이려 한 어미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대문을 나서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이 나타났다. 수기는 몽유병 환자처럼 길을 걸었다. 젖은 옷이 몸을 휘감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독 때문인지 시야가 자꾸만 좁아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린 수기는 결국 진창 속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차가운 진흙이 뺨에 닿자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하는 체념이 밀려왔다. 어머니, 왜 저를?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딸랑딸랑 맑은 방울소리와 함께 갓을 쓴 노인이 나귀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평생을 떠돌며 병자들을 돌보는 의원, 박 의원이었다. 늦은 왕진을 다녀오던 그는 길가에 쓰러진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 나귀를 멈춰 세웠다. 이런 모진 날씨에 웬 사람이. 박 의원은 서둘러 내려와 수기의 상태를 살폈다. 횃불에 비친 수기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검푸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수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이럴 수가, 비상 중독이로구나. 게다가 기력이 쇠하여 맥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박 의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품에서 침통을 꺼내 수기의 인중과 손끝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냈다. 건붉은 피가 흘러나오자 수기가 얕은 신음을 내뱉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
하늘이 돕는다면 살릴 수 있겠어. 그는 수기를 조심스럽게 나귀 등에 태웠다.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 덕분인지 발걸음은 힘찼다. 걱정 마라, 아가야. 내 너를 그냥 두고 가지 않으마.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방울 소리는 마치 수기에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아주는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버려진 자는 살 길을 얻었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자는 갇히게 되었으니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잔혹한 회전을 시작한 셈이었다. 다시 시선은 심대감탱 별땅으로 돌아온다. 밤은 깊어 춥시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옥부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닥 아래 혹은 벽 너머 어딘가에서 우문거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고통의 잔 및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다. 옥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멀리 끝까지 뒤집었다. 이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 것인가? 신랑은 어디에 있으며 시어머니가 말한 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까의 하녀가 아닌 훨씬 무겁고 둔탁한 발걸음이었다.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다. 누구세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틈으로 대나무관 하나가 쑥 들어왔다. 그리고 그 관을 통해 희뿌연 연기가 방 안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는 연기였다. 옥부는 기침을 하며 입을 막으려 했지만 연기는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계모가 수기에게 약을 먹였을 때처럼 그녀 역시 저항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와 축 늘어진 옥분을 짐짝처럼 들쳐엎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끌려가는 곳은 따뜻한 안방이 아닌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이었다. 그녀의 화려한 홀레곡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황금으로 도배된 감옥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하 밀실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방이 핀 흙냄새와 역한 약재 향, 그리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옥부는 자신의 팔다리가 단단한 밧줄에 묶여 의자에 고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입에는 이미 죄갈이 물려 있어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희미한 촛불만이 일렁이는 방 안, 그녀의 눈앞에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의 팔뚝만 한 굵기의 거머리들이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날카로운 은침과 칼들이 섬뜩한 빛을 내뿜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깨어났느냐?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어둠의 일부인 양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의 뒤에는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의원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고 옆에는 병색이 완연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노인이 바로 소문만 무성하던 심대감이었다. 그러나 옥분이 상상했던 위험 있는 대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는 괴사하여 검게 변해 있었으며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었다. 심대감은 옥분을 보자마자 마른 입술을 하치며 탐욕스럽게 중얼거렸다. 저것인가? 내 생명을 이어줄 이야기. 옥분은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뜨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옥분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두려워 말라.
너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감마님의 병환을 씻은 듯이 낫게 할 공을 누리는 게야. 시어머니의 말에 옥분의 멀리석이 하얗게 변했다. 머느리가 아니라 약이라니 그것도 사람을 약으로 쓴단 말인가. 류씨가 말했던 구기영화, 비단옷, 떵떵거리는 삶은 모두 신기루였고 현실은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 신세였다. 검은 천을 쓴 의원이 옥분의 소매를 걷어올렸다. 하얀 팔목이 드러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은침을 혈관에 꽂았다. 옥분이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친침에 연결된 가느다란 대롱을 타고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투명한 사발에 담기기 시작했다. 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밀실 안을 가득 채웠다. 심대감은 그 소리에 맞춰 희찬음을 내뱉었다. 그래, 저 소리다. 내 몸에 생기가 도는구나. 의원은 사발에 고인 피를 받아 심대감의 입에 가져다 대었고 노인은 짐승처럼 그 피를 들이켰다. 광경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광기 어린 신앙심마저 엿보였다. 이 아이의 사주는 물기운이 넘쳐 흐르는 음팔자라 하였습니다. 차갑고 맑은 음기가 대감마님의 몸속에 있는 열독을 식히고 썩은 살을 돋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사주는 수기의 것이었으나 기이한 운명의 장난으로 옥분 역시 수기와 같은 달에 시각만 조금 다르게 태어난 탓에 이 끔찍한 조건에 부합하고 말았던 것이다. 피가 빠져나갈수록 옥분의 의식은 몽롱해졌다. 눈앞에 촛불이 흐릿해지고 몸이 바닥 없는 시면으로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이 찾아왔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닿을 곳 없이 밀실의 벽에 부딪혀 흩어졌다. 같은 시각 도섬외과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은은한 약초향과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아침 햇살과 함께 어우러져 평화로운 기운을 자아냈다. 박 의원의 보살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수기는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멀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뱃속을 디티던 고통은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박 의원이 따뜻한 탕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깊고 자애로웠다. 수기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다. 박 의원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 비상의 독이 뼛속까지 스며들 뻔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저승사자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게다. 비상. 단어를 듣는 순간 수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던 계모의 표정,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던 그 입술. 수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다. 어찌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수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불을 적셨다. 박 의원은 묵묵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남을 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우는 법이다. 지금은 내 몸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거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의 투박한 위로에 수기는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수기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고 냇돌 위에는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었다. 자신을 버린 계모와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살아남겠다고. 그날부터 수기는 박 의원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초를 다듬는 허들의 실이었지만 그녀는 타고난 총명함과 꼼꼼함으로
약초의 성질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박 의원 역시 그런 수기를 기특하게 여겨 의술의 기초를 하나둘 가르쳐 주었다. 수기는 약초를 봤으며 생각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약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손끝에서 으깨지는 약초 향기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한편 류씨는 생애 최고 호사를 노리고 있었다. 옥분을 시집 보내고 받은 막대한 예물로 기와집을 수리하고 비단옷을 해 입었으며 쌀독에는 벤쌀이 가득 찼다. 그녀는 하인까지 부리며 마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성 저약거리에 나가 비싼 장신구를 사들이고 유명하다는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심대감 말일세. 아, 그 흉흉한 집. 왜 또 누가 죽어나갔다던가. 목소리 낮추게. 이번에 들어간 새 며느리도 며칠 안 가서 송잔이 되어 나올 거라는 소문이 바다하다네. 집 대감이 사람 피를 빨아먹는 요괴라는 말도 있고 창병에 걸려 처녀의 생간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어. 에이, 설마 사람이 어찌 사람을 먹나. 모르는 소리. 그 집 굴뚝에서는 매일 밤마다 비릿한 노린내가 진동하고 밤마다 여인네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는다지 않는가. 벌써 며느리가 셋이나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온 이가 하나도 없다네. 시신도 못 찾았다지 뭔가. 류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짤끄랑하고 떨어졌다. 국밥 국물이 비단 치마에 튀었지만 그녀는 닭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사람 피를 빨아먹는 데다 며느리가 다 죽어나갔다고. 그녀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질투심 많은 것들이 지어낸 헛소문일 거라고. 하지만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기억들이 있었다. 혼례 날 밤 지나치게 창백하고 무표정했던 하인들, 묘한 양 냄새, 그리고 신랑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날의 정황들. 내가 아는 의원이 그러는데 그 병은 음기가 강한 여자의 피를 약으로 써야만 고칠 수 있다는군. 그래서 사주팔자를 그렇게 까다롭게 본 거야. 며느리를 뽑는 게 아니라 재물을 고른 거지. 재물을. 순간 류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심대감 댁에서 보냈던 사주단자. 물 기운이 강한 처녀를 원한다는 조건. 그녀는 그것이 그저 부잣집의 유별난 풍수지리 취향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약재, 즉 재물을 고르는 조건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바꿔치기한 옥분의 사주 역시 수기와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물 기운을 타고난 사주가 아니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류씨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주막을 뛰쳐나왔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통을 가로질러 달렸다. 화려한 비단신이 벗겨지고 멀리채가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딸 옥분의 환영만이 아른거렸다. 자신의 탐욕이, 그 끝없는 욕심이 제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옥분아, 내 딸 옥분아. 그녀의 절규는 시장의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시각 심대감 땡 별당에서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옥분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예전에 화사하고 통통했던 옥분이 아니었다. 눈은 쏙 들어갔고 피부는 종잇장처럼 창백했으며 팔뚝에는 수많은 바늘 자국이 멍처럼 검푸르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지하 밀실로 끌려가 피를 뽑혔고 낮에는 보약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탕을 강제로 마셔야 했다. 그것은 몸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조혈제였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쥐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밖에는 감시하는 하인들의 그림자가 얼른거렸다. 그녀는 문득 벽에 걸린 십장생도를 바라보았다. 그림 속 사슴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차라리 숙이 그이가 왔어야 했는데. 원망은 저주가 되어 입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공포가 그마저도 삼켜버렸다. 오늘 밤은 보름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을 날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옥부는 직감했다. 오늘 밤 자신이 살아서 이 방을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한편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수기는 우연히 마을 안악들이 내가에서 빨래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심대감 댁에서 오늘 밤 큰 굿판이 벌어진대. 며느리 피로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고, 끔찍해라. 그 집 며느리 어미는 계모하더니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지. 수기의 손에서 호미가 툭 떨어졌다. 옥분이 위험하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고 자리를 빼앗은 이복 동생이었지만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안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자리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가. 수기는 산을 내려와 곧장 박 의원에게 달려갔다. 의원님,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박 의원은 수기의 다급한 표정과 자초지종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었다. 창창병이라 사람의 피로 다스린다는 사악한 비방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둘 다 죽이는 길이다. 내 그 집 영감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나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박 의원은 벽장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침통과 약 보따리를 챙겼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가자, 수가.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사악한 칼춤을 멈추게 해야 한다. 수기는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연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가 담긴 강인한 눈빛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스산한 구름이 달을 가리며 음산한 빛을 뿌리는 밤. 심대감 댁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담장을 향해 죄책감에 미쳐버린 어미 류씨와 생명을 구하려는 수기, 그리고 박 의원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운명의 소용돌이가 가장 거세게 몰아칠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구름이 달을 완전히 집어삼킨 칠흑 같은 밤. 심대감 댁 깊은 지하 밀실은 지옥의 아가리와 다를 바 없었다. 사방에 걸린 붉은 부적들이 음산한 바람에 팔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타오르는 촛불은 기괴한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여오며 춤을 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상에는 옥분이 사지가 결박된 채 누워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체혈로 인해 그녀의 몸은 밀랍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쇄골 아래로는 희미한 숨결만이 간신히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의원이 손바닥만 한 잔돌을 숫돌에 천천히 갈고 있었다. 쓱쓱쓱 금속이 돌에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심대감은 침상 옆 의자에 앉아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썩어 문드러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악취를 풍기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준비는 되었느냐? 오늘이야말로 저 아이의 심장에서 가장 뜨거운 피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의 사기가 완전히 물러갈 것이야. 시어머니는 광기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감마님, 오늘이 음기가 가장 성한 날이니 저 아이의 목숨과 대감마님의 병을 맞바꾸는 태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옥분의 멀리맛에 놓인 사발을 어루만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곧 도축될 짐승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이었다. 옥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눈앞에 번뜩이는 의장도에 서슬퍼런 날이 보였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속으로 애타게 불러보는 이름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을 이곳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다. 때 굳게 닫힌 밀실문 너머 저 멀리 지상에서부터 희미하지만 처절한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 열어라, 이놈들아. 문 열란 말이다. 내 딸이 안에 있다. 류씨였다. 그녀는 심대감택 육중한 대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멀리는 산발이 되었고 비단 옷은 찢겨 흙투성이가 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온 자기 함을 바닥에 내동대기 쳤다. 뚜껑이 열리며 금가락지, 은비녀, 옥놀이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다. 이거 다 가져가거라. 너희가 준 예물 다 돌려줄 테니 내 딸 옥분이만 내놓으란 말이다. 류씨는 쏟아진 폐물들을 대문 틈으로 밀어넣으며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어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쪽문이 열리며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튀어나왔다. 이 미친녀 편내가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인들의 몽둥이가 류씨의 등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악, 으윽.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류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어미가 되어서 자식이 죽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인가.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하인들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잡상인을 쫓아내는 일과 다를 바 없었다. 우두머리 하인이 류씨의 명치를 걷어챘다. 류씨는 흙바닥에 나도굴며 피를 토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하인의 팔을 낚아채더니 억센 소나기 같은 힘에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혹할 수 있는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박 의원이었다. 곁에는 결연한 표정의 수기가 서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인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수기가 쓰러진 류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류씨는 흐릿한 눈으로 수기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전처의 딸 헛간에 버려두고 온 수기가 자신을 안고 있었다. 수가, 옥분이가. 류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류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 의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하인들을 노려보았다. 내 의원으로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여왔다. 비키지 못할까. 그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이 멈칫하는 사이 박 의원과 수기 그리고 비틀거리는 위씨는 열린 쪽문을 통해 앞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풍겨오는 역한 피냄새가 그들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저쪽이다. 별당 지하에서 냄새가 난다. 박 의원이 앞장서서 별당을 향했다.
류 씨는 부러진 갈핏대를 부여잡고도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그 뒤를 따랐다.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 겸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밀실 앞을 지키던 건장한 사내들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어미의 광기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류 씨는 주변에 있던 장독을 들어 사내들에게 집어던지고 이빨로 팔을 물어뜯으며 길을 열었다. 비켜라.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마라.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 의원이 빗장을 부수고 밀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멈추시오. 박 의원의 일갈이 밀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의원의 칼이 옥분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기 직전이었다. 칼끝이 그녀의 가슴 위 허공에서 멈췄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류 씨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피를 뽑히기 위해 결박된 딸 짐승처럼 입맛을 다시는 심대감. 그리고 그 곁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 그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옥부나. 류 씨가 비명을 지르며 침상으로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사람을 약재로 쓰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박 의원이 심대감을 향해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였다. 너 이놈, 감히 대감마님의 치료를 방해하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심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수기를 바라보았다. 아이, 저 아이가 진짜로구나. 내가 찾던 맑은 기운이 저 아이에게서 느껴져.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 아이도 잡아라. 둘 다 내 약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수기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없이 맑고 각인했다. 당신의 병은 피가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독이 온몸에 퍼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기의 말에 심대감이 멈칫했다. 박 의원이 그 틈을 타 말을 이었다. 그렇다. 병은 창창병이 아니라 과도한 보양식과 수은이 든 단약을 남용하여 생긴 중독 증세일 뿐이야. 피를 마시는 것은 독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다. 거짓말이다.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검은 천을 쓴 의원이 소리치며 칼을 다시 지켜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칼날이 옥분의 가슴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떨어졌다. 안 돼. 류 씨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몸을 날렸다. 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허공에 흩어졌다. 칼날은 옥군의 심장이 아닌 그녀 위를 덮친 류 씨의 등에 깊숙이 박혔다. 어머니, 옥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자신의 몸 위로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다. 류 씨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옥분아, 괜찮냐? 어미가 미안하다. 그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옥분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다. 방바닥에 흩어진 폐물들 위로 류 씨의 피가 뚝뚝 떨어졌다. 황금빛 장신구들이 핏빛으로 얼룩지며 기괴한 빛을 발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이 결국 핏값으로 치러지는 순간이었다. 충격적인 광경에 밀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칼을 찌른 의원도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심대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괴성을 질렀다. 아가, 뜨거워. 몸이 타들어간다. 박 의원의 말대로 그동안 마셔온 피와 독약이 한꺼번에 뒤틀린 것이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피부가 걷잡을 수 없이 짓물러 터지기 시작했다. 물을 다오. 심대감은 발광하며 탁자 위의 약 사발들을 엎었고 촛불이 쓰러지며 방 안의 휘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불이 났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불길 속에서도 심대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심대감은 시어머니마저 밀쳐내고 바닥을 되꿇었다. 불길은 삽시간의 밀실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서둘러야 한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박 의원이 소리쳤다. 수기는 재빨리 옥분의 결박을 풀었다. 옥분은 공포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옥분이 피투성이가 된 류씨를 붙잡고 오열했다. 류씨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옥분의 손을 꼭 쥐었다. 가거라. 어서. 수가 부탁한다. 내 딸을 제발. 류씨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수기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학대에 대한 참회와 딸을 살려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수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약속할게요. 옥분이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수기는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아 축 늘어진 옥분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죽어가는 유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던진 그 모정만은 외면할 수 없었다. 가자, 수가. 천장이 무너진다. 박 의원의 재촉에 수기는 불타는 밀실을 뒤로 하고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불길에 휩싸인 심대감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절규가 뒤섞여 들려왔다. 류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손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 가락지 하나를 힘없이 쥐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맹렬한 화마가 그녀의 몸과 그토록 탐했던 부귀영화를 모두 집어삼켰다. 수기와 박 의원 그리고 옥분이 간신히 별당을 빠져나오자마자 등 뒤에서 굉음과 함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태우며 타올랐다. 쏟아지는 장대비도 그 화마를 끄지 못했다. 옥분은 수기의 등에서 기절한 채 늘어져 있었고 수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그을음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는 불타는 저택을 응시했다. 그 거대한 불기둥은 마치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불 같았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죄의 감옥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고 남겨진 자들은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다. 수기는 옥분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다시 드러난 달빛이 그들의 처연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새벽은 머지않아 밝아올 것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명문가로 위세를 떨치던 심대감의 저택은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밤새 타오르던 화마는 새벽녘에 내린 가을비에 겨우 잦아들었으나 자리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다 남은 기둥들만이 흉물스럽게 솟아있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멀찍이서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그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탐욕과 죄악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피눈물이 한데 엉켜 터져 나온
하늘의 심판과도 같았다. 박 의원의 낡은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문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약탕기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들려올 뿐 누구 하나 입을 때는 이가 없었다. 옥부는 살아남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쥐고 덜덜 떨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어미가 자신의 등 뒤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끔찍한 감촉, 뜨겁고 끈적했던 피의 온도가 여전히 등짝에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아 그녀는 수시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옷을 쥐어뜯다. 화려했던 비단은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하얀 속옷 차림의 그녀는 마치 넋나간 귀신과도 같았다. 수기는 묵묵히 옥분의 곁을 지켰다. 그녀 역시 지난밤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의 도끼 어린 눈빛과 마지막 순간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며 애원하던 그 처절한 눈빛이 겹쳐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나 수기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정성껏 달인 탕을 숟가락으로 떠서 옥분의 입가에 가져갔다. 마셔야 산다. 옥분아, 입을 벌려라. 수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옥분은 멍한 눈으로 수기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 약은 싫어. 피를 뽑을 거야. 어머니, 어머니. 녀의 헛소리에 수기는 가슴 한구석에 아려왔다. 한때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함하여 쫓아냈던 이복 동생이었다. 죄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내치고 싶었으나 죽어가던 계모에게 한 약속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살려다오. 제발. 마지막 유언은 저주처럼 혹은 족쇄처럼 수기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수기는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건을 적셔 옥분의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이곳은 안전하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곳은 없어졌어. 수기의 손길이 닿자 옥분은 발작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가늘고 애처로워 마치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박 의원이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는 혀를 찼다. 신마가 깊게 들었구나. 몸의 상처는 약으로 다스릴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화타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법이지. 박 의원은 수기를 불러나지게 일렀다. 너 또한 마음의 짐이 무거울 것이다. 허나 의술을 행하는 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저 아이가 믿지 않으냐? 수기는 잠시 침묵했다. 미웠다. 뼈에 사무치도록 미웠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이 어찌 믿지 않겠는가. 하지만 수기는 고개를 저었다. 믿습니다. 허나 불쌍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발로 호란이 굴에 들어갔고 결국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어미를 잃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것이 어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혹독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수기의 대답에 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내 그릇이 나보다 크구나. 이제 너에게 내 모든 의술을 전수해 주어도 되겠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몇 번의 해가 바뀌었다. 박 의원의 초가집은 이제 수기 의원을 찾는 병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박 의원은 노한으로 세상을 떠났고 수기가 그 뒤를 이어 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병을 고쳐주었으며 부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값을 받아 다시 약재를 구하는 데 썼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그녀의 의술은 날로 깊어졌는데 특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비와 시련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옥부는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리를 약간 절게 되었는데 그날 밤 탈출하다가 무너진 기둥 파편에 다친 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다리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불편한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형벌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옥부는 하루 종일 뒷방에 틀어박혀 배틀을 짜거나 약초를 썰었다. 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으나 굳이 입을 열어 세상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해질 무렵이면 어미 류씨가 묻힌 뒷산의 초라한 무덤을 찾아가 멍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번날 수기가 왕진을 다녀와 보니 옥분이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하니 벚꽃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옥분의 어깨 위로 소곡이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여 수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옥분아, 수기가 부드럽게 불렀다.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아래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언니, 아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옥분이 수기를 언니라 부른 것은 철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그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그 가마에만 오르지 않았어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쯤 밭에서 김을 매며 잔소리를 하고 계셨을 텐데. 옥분은 흐느끼며 가슴을 쳤다. 수기는 다가가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만해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신 거야. 네가 이렇게 죄책감에 파묻혀 사는 걸 바라시지는 않을 거다. 수기의 위로에도 옥분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참회와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날밤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방 안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나는 평생 언니의 종으로 살게.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약초도 갤게.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아줘. 그 말 속에는 뼈저린 반성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수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종은 필요 없다. 그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라. 내 곁에서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거들어라. 그것이 어머니께 갚는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다. 옥부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같은 비극을 공유한 생존자로서의 끈끈한 연대가 새롭게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옥부는 달라졌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으나 병자들이 찾아오면 서둘러 나가 자리를 펴고 물을 떠다 날랐다. 피고름이 나는 환자의 상처를 닦아내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더럽다고 기겁을 하며 도망쳤을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옥분을 보고 제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며 손가락질했으나 묵묵히 병자들을 수발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엇보려는 게 무섭기는 무섭구먼. 저리 고운 처자가 저렇게 변하다니.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다행이지 뭔가. 어느 날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수기의 의원 앞에 멈춰섰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도성에서 온 양반집 부인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부인은 수기에게 진맥을 청하며 은밀히 물었다. 의원님, 제 딸아이에게 좋은 혼처가 났는데 사주가 맞지 않는다 하여 고민입니다. 혹시 사주를 바꾸거나 기운을 좋게 하는 비방이 없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묵직한 돈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약초를 썰던 옥군의 손이 멈칫했다. 칼날이 도마에 박힌 채 미세하게 떨렸다. 수기는 돈 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인, 혼사는 임륜지대사라 하였습니다. 사주가 맞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재물로 운명을 사려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은 비단옷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함에 있습니다. 부인은 수기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슬그머니 돈주머니를 거두었다. 알겠소. 내 경솔했구려. 부인이 황급히 돌아간 뒤 수기는 옥분을 바라보았다. 옥분은 다시 묵묵히 약초를 썰고 있었으나 그 눈매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옥분은 알고 있었다. 방금 그 부인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어머니와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를, 그리고 수기의 거절이 또 다른 비극을 막았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수기와 옥분은 마루에 걸터 앉아 하루의 일과를 정리했다. 마당 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했던 두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수기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절대적인 악인도 절대적인 선인도 없으며 오직 순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기 달이 차오르는구나. 수기가 가리킨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네, 언니, 참 밝네요. 옥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에게 보름달은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어둠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탐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여 정직과 선함만이 삶을 구원한다는 평범한 진리.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들은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길을 찾았으니 다행이 아닌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끄랑 울렸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먼저 간 이들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수기와 옥부는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어우러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나 그녀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죄와 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긴 여정 속에서 세상사 모든 일은 사필디정이라.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 법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매 순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맑은 거울 앞에 선듯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